아침 일라디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정웅입니다. 오늘도 제가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이 늘면서 치매에 놓인 실종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실종자 정보 종종 받아보셨을 텐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니까요, 이 치매 환자가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30%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5년 사이에 무려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경도 인지장애라는 용어 좀 생소하시죠? 건망증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 방치하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10배가량이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도 인지장애 의심 증상이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또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헤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건강한 사람들도 이런 일은 종종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 쉽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 이해력, 표현력 모두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통계를 보니까 남일 같지 않고 가족과 주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치매라는 게 두렵다고 해서 회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장수 직업 시간에는 돈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일명 잡테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요, 치매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일상에서 이거 나 치매 아닌가?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병원에 가보신 경험도 혹시 있으실까요? 다양한 경험들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 궁금한 질문들도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민들에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구 보증금제라는 게 있는데, 이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달 10일하고 17일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예. 어구와 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그리고 자율적 회수, 여기에 대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줄이겠다면서 어구 보전금제 도입을 골자로 했던 수산업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월 10일에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수부에서는 보전금제 도입을 위한 관련 업계와의 논의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일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구 보증금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우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어구 보전금제 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또 보전금의 규모, 그리고 어구를 반납했을 때 혹시 또 반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월 12일부터 먼저 근해 통발업과 연안 통발업에 사용하는 통발을 대상으로 어구 보전금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를 판매하는 생산 수입업자가 한 30여 업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들 업체들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생산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요. 또 어구를 판매할 때 정해진 보존금을 받아서
어구 보존금 관리센터로 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 이 어구 보증금제가 도입된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14만 5천 톤 가량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이 중에 해상에서 기인하는 그러니까 폐허구 등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35% 정도, 5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폐허구는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물고기가 걸려서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 문제도 있어서 어족 자원 보호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어업이라는 게 바닷속에 가라앉은 그물에 이 물고기가 걸려서 죽는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군요. 피해가 네.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지요? 가장 최근에 2021년에 이제 추정이 된 건데요. 연간 어획량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4,147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 사고로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14,100여 건의 해양 사고 중에 1,600여 건이 폐건물에 의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어구 중에서 유실량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발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2018년에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파악한 데 따르면은 전체 유실 어구 중에 통발류가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통발을 대상으로 어구 보존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어구 보증금제가 시행이 되면은 어구를 구매하는 어업인들이 일단은 보증금을 내게 될 텐데 보증금은 얼마나 듭니까? 일단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서 보면요. 통발의 종류에 따라서 개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보증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해수부는 이번 입법기관 예고기간 동안에 현장 설명회하고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또 폭넓게 수렴을 하고요. 이후에 어구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등의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구를 생산 판매하는 곳에서 어구 보증금을 받아서 어구 보증금 관리센터를 이관을 하고요. 이후에 어업인이 어구를 사용한 후에 다시 반납을 하면 구입할 때 냈던 보증금 이것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용 후에 어구를 반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구를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미반환 보증금은 어구 보증금 관리센터에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구 해수율 향상을 위한 조치 등에 이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어구를 반납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란 건 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뭐 태풍 같은 게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자연 재난의 내용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강풍이나 풍랑, 해일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어구를 반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이게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일시, 그리고 피해 원인과 피해 어구 설치 해역, 그리고 피해 어구의 현황, 피해 어구 구입처, 그리고 또 지자체의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이 반드시 동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해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보다 육상에서 유래하는 쓰레기가 훨씬 더 많군요. 그렇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양이 한 14만 5천 톤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육상에서 기인하는 게 9만 4천 톤 정도로 한 67% 정도를 차지하니까 사실상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한 2배 가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홍수가 지거나 한 후에 이제 광하구나 또 연결되어 있는 바닷가, 인근 해변에 가보시면은 이 육상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장면 쉽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처럼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어려움과 일종의 규제를 무릅쓰고 해양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 만큼 육상에서도 이와 견줄 만한 행동이 좀 병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재테크, 또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세테크를 하죠. 재취업을 위해서는 잡테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돈을 아끼면서 현명하게 취업 준비할 수 있는 잡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재테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잡테크라는 말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일단 돈과 뭐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테크자가 들어가면 다들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다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교육 받으러 가려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식비도 필요하고 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교육도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예. 오늘은 최대한 돈은 적게 들이고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잡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꼭 뭐 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뭐 있죠. 지인들이 맞습니다. 뭐 아는 분이 예.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고맙다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재테크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잡테크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네. 돈이 없어서 면접 복장을 마련하지 못해서 취업에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가 면접 복장을 구해야겠다 해서 3시간 정도를 시내에서 네. 구걸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9만 원을 시민들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네.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면접 복장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요. 면접을 가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빌려주는 그래서 데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빌려주는 데를 잘 알았으면 이게 바로 이제 잡테크인데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면접 복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저희 사실 아나운서 시험 볼 때도 네, 맞습니다. 이 양복이라든가 이 정장이 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좀 빌렸던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그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저 돈이 없어서 옷 살 수 없다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 취업 날개 서비스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고 있고요. 예. 뭐 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넥타이, 벨트, 구두, 면접 완성 아이템이라고 하죠. 야, 모든 토탈 머리부터 아이템을 발끝까지. 그렇죠. 토탈 아이템을 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간 1인당 10회에 걸쳐서 대여를 할 수가 있고요. 10번이나? 예. 네. 한 번 방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택배로도 가능하다랍니다. 예. 그래서 뭐 집이 나는 뭐 서울시청까지 가기 너무 멀어서 집이 멀어서 대여복하러 못 가. 이런 소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13곳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은 13곳에서 확대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늘었네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홍대라던가 신촌 사당 아니면 청담이라던가 이수, 건대, 뭐 노원 이렇게 13곳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근처에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옷 무료 면접 복장을 대여해 주는 게 2016년도에는 약 4,000명 수준이었는데요. 네네. 워낙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4만 명 넘었다고 10배 그래요. 넘네. 4만 8천 명이 되니까 와, 약 12배 정도 그러네요.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무료로 면접 복장을 대여해 주는 곳이 다른 지자체나 뭐 네. 다른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서울시 얘기를 하니까 네.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동네는 없나 하고 궁금해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지자체도 아주 많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요. 네.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드림 옷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 취업 홈런 옷장. 홈런 옷장. 뭐 이름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 청년 꿈날개 옷장 서비스를 운영을 예. 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순천제일대 같은 경우도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눈길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료 면접 복장을 대여를 하고 있고요.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도 무료 서비스 이렇게 상상 옷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충주 시내에 시내에 있는 업체에 면접을 본다고 하면 네. 무료로 그
면접제에 면접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이런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중에서도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KTNG 같은 경우 본사가 대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전에 있는 국립대 이제 충남대하고 뭔가 충남대 발전 기금을 주어서 그 돈으로 이런 무료 옷장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 옷장이라는 걸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뭐 취업 특강도 하고 무료 대여 옷장도 하고 증명사진도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돈 없어서 면접 준비 못했다는 말은 정말 못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면접 복장 말고 또 교통비가 없어서 집에만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잡테크가 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서울시가 좀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경제적인 이런 부담 완화라던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연간 10만 원 한도로 교통비, 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뭐 39세 미만이라면 다른 곳에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원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주소만 원주로 네네. 이렇게 옮기면 그때 이제 월 10만 원에서 연간 12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는 좀 많습니다. 30만 원. 네, 청년 교통카드인데 청카드, 일명 청카드 사업을 통해서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한테 해주고 있는데요. 연간 12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비가 이제 많이 올랐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면접 복장, 교통비 지원 말고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다 보면 면접, 복장, 교통비 말고 이력서에 또 사진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사진값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요새 네. 이제 이력서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력서에 이 핸드폰으로 셀카 네. 찍어서 그걸 캡처해서 붙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때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 지원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거야. 너무 정성이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 돈이 없어서 증명사진을 못 찍는 분들한테는 이런 무료로 사진 찍는 곳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활력소에 가시면 이런 무료로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 활력소는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시민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촬영한 뒤에 이제 본인이 보정하고 싶은 부분을 사진사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진사가 이제 직접 보정을 해주시고, 네, 보정도 해주시고요. 한 3, 4일 후에 집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전 예약 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 예약하시고 서울에 오셔서 볼일 보셨다가 사진 찍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 활력소에 가시면 그 한쪽 편에 흰 와이셔츠라든가 정장이라든가 모든 게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드림 체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림 체크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네.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2019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액도 다른 곳보다 좀 큽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네. 지원 금액 같은 경우 이렇게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지원금은 인천사랑 상품권 우리가 인천 이음이라는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지원금 받으면 꼭 면접비라던가 아니면 교통비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이 드림체크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에 필요한 교육비라던가 도서 구입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니까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인천 청년 사회 진출 홈페이지 우리가 드림인천.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거 청년 말고 중장년을 위한 지원은 없어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 방송을 좀 중장년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고용노동부에
정부에서 뭐 이런 신중년이나 장애인이나 여성, 외국인들을 대상자별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신중년, 우리가 중장년은 신중년이라고 네. 하는데 신중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 안전 정책이나 아니면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정책, 퇴직 후에 또 사회 공헌 및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정책으로 나누어서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고용 안전 정책에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년 분들이시니까 예. 이런 일반 회사에서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정년이 됐을 때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정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뭐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다시 재고용하는 이런 제도를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명시한 경우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60세 이상인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런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대상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프 세일즈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뭐 저를 채용하면 회사로 30만 원씩 뭐 나중에 계속 1년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홍보하시면서 해야만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그렇네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중장년 고용 정책도 있는데요. 네. 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생애 설계,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고령자 인재은행 등이 있는데 중장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퇴직 후에 우리가 나 당장은 취업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자리 지원 정책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고 해서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크다 보니까 네. 정부 정책보다 구직자에게 직접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없을까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 안정망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뭐 청년이나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예. 저소득 구직자 중에 반드시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 뭐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한 번이라도 가입이 좀 돼 있어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심사를 거쳐서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개별 구직 활동에 따라서 취업 지원 제도 서비스도 받게 되는데 내가 이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해서 수당을 받다가 네. 취업이 되면 또 취업 성공 수당을 약 150만 원 정도를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워크.go.kr 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도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뭐 45%에서 85%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중장년이 좀 눈여겨볼 일자리 지원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50+ 보람 일자리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50+. 같은데요. 예. 뭐 서울시에 거주하는 67세 미만의 시민이라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장년층을 선발을 하고 교육 훈련 후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과 경륜을 갖춘 50+ 세대가 소액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 공헌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6대 분야에 뭐 사회 서비스, 마을 세대 통합, 50+ 당사자라던가 문화 안전, 소상공인 관련 이런 6대 분야 사업 분야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월 52만 5천 원. 뭐 교육 실비와 상해보험료 별도지만 네. 이런 월 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나 50플러스 센터 등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무료 혜택 등 잡테크에 대해서 많은 정보 들려주셨습니다. 장수 직업 시간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이야기,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죠. 자, 관장님, 그 봄비가 내리긴 하는데 이 시기의 비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고구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예, 고구라는 절기에 맞게 곡식에 필요한 비가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보리와 밀은 또 이삭을 내밀기 시작해서 이 시기에 꼭 비가 와줘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벼농사를 위해 논에 물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정말 고마운 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요즘 일본 품종의 벽실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네. 저희 지난주 일요일에도 농가에서 모내기 준비로 이렇게 바쁘게 보냈는데요. 네. 모내기철이 되면 저에게 이제 토종 벽실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 토종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의 기억이라는 것이 오래가서 아무래도 일본 품종을 토종 품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밭에서 그 뭐든 심어도 되는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벌써 4월 중순이잖아요. 이때 작물들 다 심어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씨앗으로 심는 것들은 심어도 되지만 모종은 조금 이른데요. 지금 밭에는 이제 냉이꽃과 꽃다지꽃이 냉이. 이렇게 한창입니다. 예.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신호인데요. 예전에는 꽃이 피는 것에 맞추어 농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꽃달력이라고 하죠. 그것에 맞췄는데요. 조팝나무 꽃이 피면 모판을 준비하고 이팝나무 꽃이 피면 이제 모내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로 모든 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함께 피고 있어서 올해도 좀 빨리 폈잖아요. 네, 여기에 맞춰 농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밭들을 돌아보면 벌써 이제 고추 모종을 이렇게 심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작물들로 이미 밭을 다 꽉 채우신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예.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심으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밭이 비어 있는 것을 좀 참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천천히 심어도 될 작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고추나 가지, 토마토, 오이와 같은 작물들은 늦게 심는 것이 더 활착이 잘 되고 성장도 잘 됩니다. 그래요? 네, 열대 작물이라서 20도에서 30도 사이가 성장에 가장 좋은 온도거든요.
너무 일찍 심으면 작물의 입장에서는 밤에 낮은 기온에 오들오들 떨다가 낮 기온에 겨우 숨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제대로 시키려면 좀 보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심는 시기보다 좀 늦게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작 심을 때쯤 되면은 모종이 없거나 또 볼품 없는 모종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모종을 고르는 방법하고 또 그런 모종을 심기 전까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모종은 잎이 수평 방향에 비해서 아래로 처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로 향한 잎들이 이렇게 좋고요. 아래로 향한 잎들은 이제 노화된 잎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잎들로부터 위로 잎 있는 잎 사이를 이거 하나하나를 잎 하나하나를 이제 마디라고 부르는데요. 그 마디와 마디 사이를 마디 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짧은 모종이 건강한 모종입니다. 건강한 모종을 심는 것도 좀 참아야 한다면서요. 네. 아파트 베란다처럼 햇볕이 약한 곳에서 모종을 기르게 되면 이 마디 사이가 좀 길어집니다. 웃자랐다고 하는 것이 이런 모종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잔뿌리들이 발달해서 모종 흙을 잘 싸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포트에 담겨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좀 밑에 물 빠지는 구멍을 좀 들여다보면 잔뿌리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뿌리 색상도 하얀지 노란지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뿌리가 하얗지 않고 노랗게 되어 있으면 모종 상태가 노화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종을 하는 것도 약간 기다림이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모종을 선택해도 밭에 가져오면 당장 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있죠. 하지만 조금 참아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밭 주변에 두어서 밭의 환경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종 굳히기 아까 트레이닝이라고 했는데 트레이닝 과정이군요, 이게. 경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온실에서 자라던 모종이라서 밭에서는 밤낮의 기온에 밭에 있는 이제 밭에서의 이제 밤낮의 기온에 적응시킬 필요가 야외니까. 있습니다. 너무 시들지 않도록 적당하게 이제 물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온도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모종을 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구마 줄기순을 심는 것을 이제 삽목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줄기를 심죠. 근데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보통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심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쯤에는 고구마 줄기순을 사려고 해도 떨어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두어서 고구마 줄기순을 가식을 합니다. 가식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길다랗게 홈을 파고 그다음에 사온 줄기순을 겹치지 않게 이렇게 펼쳐서 흙에 묻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뿌리가 발달되고요. 거기서 또 새로운 잎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밭에 정식으로 이렇게 심을 때 정식할 때 활착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기다리다가 잎이 시들거나 해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네. 이미 줄기순에 나오는 잎들은 시들어도 뿌리가 발달하면서 또 새로운 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잎이 시들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호박 고구마 계통의 그 작물들은 가뭄에 약해서 이렇게 잘 활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식을 했다가 정식을 하게 되면 100%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학교 텃밭에서 키우기 좋은 모종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신 선생님이신가? 교감 선생님이 보내주셨네요. 경남에서. 어떤 모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텃밭 초보자들부터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초급 과정으로. 초급 과정인 경우는 아무래도 엽채류가 가장 무난합니다. 엽채류. 질병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키우기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수확하기도 재밌는 게 아무래도 엽채류 종류고요. 그리고 과채류 종류 중에서는 이제 토마토 정도가 아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파가 3월이 시기라고 했는데 지금 심어도 괜찮나요? 해주시는 분도 있네요. 파종 시기.
대파는 네. 사실은 3월부터 네. 10월 초순까지 계속 연중 파종할 수 있는 작물이 대파입니다. 편안하게 하긴 집에서도 요즘에 파 길러서 드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모종도 나와 있으니까 모종으로 심으셔도 되고 씨앗으로 파종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22님이 보내주신 문자네요. 가운데만 투명한 비닐 멀칭을 했는데 속의 토양이 너무 건조한 게 보여서 뚫어놓은 구멍으로 물을 주면은 그 부분만 동그랗게 물 준 게 보이고 나머지는 또 건조한 흙이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멀칭 속에 물 주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그 멀칭을 하는 이유는 그 풀도 나지 않지만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싸거든요. 네. 그래서 좀 겉에 보기에는 말라 보여도 속은 수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너무 가물다고 한다면 점적 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적 관수 테이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을 이제 뚝뚝뚝 떨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주는 것을 설치할 것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예. 자, 6337 사용하시는 분이 화초 심는 거름으로 고추를 심어도 될까요?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름 포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되게 이제 화초 거름 안에는 질소 거름보다는 이제 다른 성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성분을 좀 보시고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화초 거름은 약간 좀 다른 그 재배 작물의 거름보다는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분을 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늘 0664 사용하신 분, 마늘 양파에 웃비료를 안 했는데 이거 해야 합니까?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은 마늘 양파가 구가 이렇게 커지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물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름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비료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비료라는 게 있군요. 또. 액비라고 하죠. 액비. 예, 주기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3859 사용하시는 분이 잎채소는 하루 중 언제 수확하는 게 좋은가요? 깻목 비료를 주면은 좋은 작물과 또 주면 안 되는 작물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언제 수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잎채소는 아무래도 저녁식이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수확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예. 네. 그리고 깻목 비료. 예. 네. 그리고 깻목 비료를 주면 좋은 식물과 안 되는 작물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작물에나 다 좋은 거름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깻목은 열매 거름에 필요한 성분들이 많아서요. 네, 주로 열매채소, 과채류의 거름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습니다. 네. 김수현 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저는 화분에 당근과 비트를 심었답니다. 지금 비트가 아직 소식이 없다고 당근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근잎 먹을 수 있는지 또 여쭤보셨어요. 당근잎이 샐러드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드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비트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좀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위 모종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8832님께서 보내주셨죠. 머위를 이번에 좀 해보시려고 그러나 봐요. 네. 머위는 이제 다년생 작물이라서 파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뿌리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일부 파는 또 원예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까운 원예상에 가서 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3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0대 주부입니다. 건망증이 심합니다. 냉장고 앞에서 뭘 가지러 왔는지 또 마트 갈 때 메모지를 두고 가면 엉뚱한 걸 사옵니다 하셨네요. 5547 사용하시는 분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치매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 예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매 없는 건강한 삶 사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0580 사용하시는 분이요. 안녕하세요. 오프닝 말씀대로 저도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확실히 저한다는 걸 느끼고 최근부터는 휴대폰에 메모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병원에 가볼 정도는 아니지만 메모하는 습관이나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하며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메모를 자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쭤봤더니 한번
그 치매 예방에 좋다고 어디서 말씀 들으셔가지고 계속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안신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사물이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하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치매가 올까봐.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는 뭐 이게 치매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는 치매가 아니다라는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6624 사용하시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끄고 나왔는지 걱정돼서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치매 걱정 많이 됩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 걱정만큼이나 이렇게 치매 빨리 안 오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봄철에 비가